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신뢰도와 타당도,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학과, 대한민국의 예외가 없이 모든 행정학과에서 조사방법론을 강의를 할 텐데요. 그 수업의 가장 어쩌면 핵심, 무조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출제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듣고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까? 그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조차도 빼먹거나 약간씩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또는 이런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사회과학처럼 환경이나 어떤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완전하게 이렇게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영상을 들으셔서 바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말고사 전에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더욱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도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10분간의 영상에 신뢰도 11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라는 것은 측정을 반복했을 때 유사한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의 반복 가능성, 그리고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뢰도라는 거는 이 연구 조사자가 한 번 연구하고 끝낼 게 아니라고 하면은 똑같은 연구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여러 대상들을 측정을 했을 때 충분히 그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연구와 조사는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뢰도의 측정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마 제가 강의 자료에 반괄호 1, 2, 3, 4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순서를 두고 말씀드릴게요. 반괄호 1번 첫 번째입니다. 신뢰도 측정 방법의 첫 번째, 시차를 두고 반복 측정한다. 일주일 전에 하고 오늘 하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방법과 도구로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차를 두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시차가 더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평행양식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설문항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항이 예를 들어서 20, 30개 정도가 있는데 20, 30개 정도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시요. A라는 설문항이 한 20개 정도가 돼요. 이거를 아무렇게나 10개, 10개씩 분류를 해서 이 B라는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설문을 응답 받아보고 또 C라는 설문항을 가지고 똑같은 대상에게 응답을 받았을 때 어차피 A로부터 B가 나오고 A로부터 C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무작위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유사하거나 같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측정의 어떤 일관성을 담보하는 게 바로 신뢰도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비일관성, 그리고 반복 가능성, 측정을 반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생각보다 설문 연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 이변이 없는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응답 형태를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도의 문제는 평행양식법이라는 방법이 두 번째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반분법. 만약 2분의 1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측정 도구를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한 번쯤 실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도 좀 일부러 골라서 나눈다기보다는요,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한 번쯤 실험을 해봤을 때, 관찰을 해봤을 때, 또는 설문지법을 동원했을 때 그 결과가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어떤 방법의 반복 측정 가능성, 그리고 무작위로 분류해서 한 번쯤 해봤을 때, 어떤 설문이나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분류된 값끼리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이게 맞춰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의 내적 일관성 파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크론바하 알파라고 제가 이렇게 아마 강의 자료에 써놨을 건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설문항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이건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100개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질문은 100가지가 다 달라요. 질문과 질문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응답을 일관성 있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질문이 100개가 있는데 질문 1번의 물음과 질문 한 20번의 물음이 사실 비슷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응답자예요. 질문 1번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20번쯤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값을 제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르게 응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또 한참 뒤에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크론바하 알파 값이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1을 만점으로 봤을 때 0.7 이상이 되면 각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크론바하 알파라는 개념은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관성의 어떤 수준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연구조사자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시거나 연구조사를 당하는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좀 설문항이 좀, 이게 문항끼리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왜 물어본 걸 또 물어보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설문을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설령 방법론을 배우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문항의 개수가 일정 수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하면서 응답을 하지 않거든요. 설문항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떠오르는 대로, 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로 응답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안다고 할지라도 막상 이거를 다 고려해가면서 응답을 안 한다는 점. 그렇지만 연구조사자 입장에서는 측정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신뢰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조사를 하려고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검사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미 신뢰도를 상당히 확보한 검사들 같은 경우들은 IQ 검사도 마찬가지고
지능 측정하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저런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태도를 측정하는, 그리고 그러한 측정된 결과를 이미 교과서라든가 널리 강연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나 도구들은 일단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뢰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똑같은 것을 미국에서도 해보고 일본에서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해보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 조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주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가 중요하기는 한데 처음부터 이해를 다 하시려고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네이버나 어떤 이런 포털 사이트에 신뢰도라고 치면은 그 사전적인 정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통계학 부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의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정의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관심이 있으면 제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